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언론의 일면 톱 기사는 일제히 여야 1위 주자 윤석열과 이재명과 윤석열이 정면 충돌을 했다. 이 기사입니다. 정면 충돌을 했는데, 자, 무엇으로 충돌을 했느냐?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관. 일제가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자, 이재명은 이 친일 세력 그리고 미국 점령군의 합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첫 충돌인데, 첫 충돌부터 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재명이 처음에 이 불을 붙였고, 그게 윤석열이 반박을 했고, 다시 이재명이 재반박을 했고, 이것이 진영 싸움으로, 진영 간의 대치로 참 흘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대선 역사전쟁이 일어났다. 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맞붙었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맞붙었는데, 그 쟁점은 역사관입니다. 자, 이재명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주말에 그 본인의 고향 안동에 갔습니다. 안동에 가서 이육사 선생의 딸 이육비 여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좀 달라서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하고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 성취에 기생한다.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그리고 이재명을 향한 직접 공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여기에 이재명도 또 반박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다. 또 색깔 공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면은 그냥 색깔론이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대선 1, 2위 역사 논쟁에서 첫 충돌했다. 역사 논쟁에서 처음으로 충돌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윤석열이 바로 직격탄을 날리면서 맞선 거는 처음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일단은 본인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죠. 그것을 과시를 했다.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안동에서 그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은 용납할 수 없는 셀프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논쟁이 붙었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원희룡, 유성민, 오세훈, 전부 충격적인 역사관이다. 그러면서 범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죠.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은 보시다시피 조선일보 대선 1, 2위 역사 논쟁 첫 충돌 이렇게 하고, 중앙일보는 대선 역사 전쟁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실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면 기사에서 악재가 겹친 윤석열 색깔론 불붙였다. 말씀드린 대로 색깔론 악재가 겹쳤다. 그래서 이 악재를 윤석열이 장모 구속 또 부인과 관련한 루머들, 줄리 이런 루머들, 이런 악재가 겹치니 색깔론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 이런 편향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면 톱에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재명이 일제 청산 부족을 언급하며 친일 미 점령군이 지배체제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언론이 교묘히 비틀어서 왜곡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덧칠을 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어떤 학계인지 모르겠지만 거구, 독재, 역사관 드러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세웁니다. 윤석열이 거구, 독재 정권의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면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진보, 보수 넘겠다더니 윤석열이 위기 닥치자 이념 정치 공세를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자, 윤석열에 대한 오히려 역으로 색깔 공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윤석열이 색깔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겨레가 나서서 오히려 역으로 역색깔론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장모, 처가 리스크, 역사 논쟁으로 프레임 전환 노력, 순전히 이 정략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이죠. 6.25 전쟁 연결, 논리적 비하까지 했다. 그리고 이념 공세로 보수층 결집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은 스스로 좁히고 있다. 한겨레가 이렇게 이 문제를 역사 논쟁을 마치 윤석열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처럼 프레임 전환용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이죠. 그래서 한겨레가 오히려 역색깔론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이것을 위기 돌파책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논조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권에서는 문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되고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줄리 논란 이런 것이 벌어지면서 그 논쟁이 벌어지면서 윤석열은 끝났다. 지금 한겨레 신문도 위기 돌파를 위해서 그런다고 한 것처럼 윤석열은 끝났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금정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대권 선언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휘청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등해서 더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동아일보 우면을 보시면은 여권 윤석열 붕괴를 직감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장모 사건 개입 의혹에 허위 보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붕괴를 직감한다. 이것은 이낙연 민주당 대권 주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낙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은 붕괴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하고 있다. 출마 선언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 검증은 이미 혹독하게 시작했다.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기대 사항이겠죠. 희망 사항이겠죠.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부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보도를 했죠. 어제 이거 제가 소개시켜드린 소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2013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 받았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때문이 아니고 처가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모와 오랫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의 주장이었죠. 그 정대택 씨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쪽에서 그것은 댓글 사건 항명, 재산 신고 때문이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관보를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자, 이런 윤석열의 입장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을 겨냥한 여권의 총 공세가 지금 시작이 됐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한편으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엑스파일이 있는 것처럼 하고 엑스파일을 퍼뜨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혼자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인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보호막에 울타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기 입당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의 영입을 담당하는 사람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입니다. 권영세 사선 중진위원이죠. 자, 이준석이 권영세에게 이 역할을 맡기고 이준석은 뒤로 빠졌는데 일단 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영입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법대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다는, 사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그런 인연이 있죠. 그런데 권영세는 이렇게 뛰는데 이준석은 지금 뒤로 빠져 있습니다. 당대표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뒤로 빠져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또는 이준석이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 평론을 하는 것 같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일들 윤석열 영입, 최재형 영입하고 교통정리하고 이 대권 이 판을 짜고 경선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수수방관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어떤 시사평론을 하는 것 같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냥 중계방송을 하듯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당대표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정치 평론을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진전이 나올 수가 없죠.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은 윤석열을 삼고 초려를 해서라도 영입을 하고, 최재형도 영입을 하고, 그래서 빅텐트를 쳐서 이 한 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마치 박혀있는 윤석열을 나무 사람처럼 취급을 하면서 시사평론하듯이 평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처하는 윤석열의 그 영입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이 대처하는 이준석의 모습이 만사태평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 윤석열 만난 권영세, 내주의 최재형도 만난다. 지난 주말에 그 윤석열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죠.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어떤 뭐 입당에 대한 원칙 같은 건 합의를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3일 윤석열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달 중순에는 권영세 위원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만남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과 만남은 한 90분 동안 이어졌는데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입당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권영세 해동 이후에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기자들이 이 입당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 입당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그렇지 않다. 기존은 유지된다. 입당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결정 시기를 조기에 못 박지는 않겠다 이 뜻이다. 기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왔죠. 본인이 국민이 소환했기 때문에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민생 탐방을 하고 나서 결정한다.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지금 권영세도 만나고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특정 정당을 넘어서는 빅 플레이터,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전에는 큰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연장선생에서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보수 중도 그리고 문재인에서 이탈한 진보까지 아우르는 그런 빅 플레이터를 만들겠다. 이것이 윤석열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대표가 국민의힘 제101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논의를 해서 그래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든지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하자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마치 정치평론 하듯이 중계만 하고 있죠. 자, 조선일보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이준석. 자, 윤석열은 네거티브 대응에 약점이 있어. 결국 당에 의존할 거야. 당에 의존하도록 끌어들이도록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론합니다. 이런 평론은 저를 비롯해서 시사평론가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 윤석열은 이런 부분에 취약하니 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당대표,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될 당대표가 시사평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 밖의 대선 주자들,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 이준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회피한다는 생각으로 입당 시점만 놓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냥 회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네거티브 대응에 상당히 약한 점을 드러냈다. 최재형은 정치 참여에 본인도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당 경선, 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인지 나중에 당에 본인들이 한계를 느껴서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여권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돼서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이야기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각자 나름의 유불리를 따져서 시점을 놓치고 입당 시점을 놓치고 또 잘못된 조언을 그 두 사람에게 주는 분들은 8월 말 시점을 흔드는 게 자기 힘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 본인이 버스 출발 8월 이야기한 거 그것을 흔드는 게 자기 힘인 것처럼 착각한다. 마치 또 파워게임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김종인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안 흔들렸기에 오세훈 시장을 만들 수 있었듯이 저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자, 일단 본인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겠고 답답하면은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국회로 들어와라. 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때인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자, 이준석이 지금의 현재 당 안팎의 상황을 놓고 중계방송 하듯이 정치평론 하듯이 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이준석의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서 그걸 계속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뭐 시사평론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당 운영하는 거냐, 당대표로서. 자, 가령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구속됐죠. 법정 구속됐죠. 그 반응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다. 자, 이 정도 반응으로 끝냅니다.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다. 물론 연좌제 없는 나라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2015년에는 윤석열의 장모가 무혐의를 받았는데 왜 지금은 3년 구형, 검찰 3년 구형을 받고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나서 왜 3년 구형을 받고 또 그 3년 징역형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까지 되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죠. 물론 당 밖의 사람이라고 뭐 수수방관하고 있지만 지금 범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이준석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낱말하듯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구속에 대해서. 윤석열이 만약 장모 수사에 개입을 했다면 지지율에 반영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개입을 했다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이것은 평론가가 하는 겁니다. 딱 외부 정치평론가의 평론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윤석열이 장모 수사에 실제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은 그것은 윤석열에게 치명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윤석열과 의견을 모아서 범야권 주자이기 때문에 모아서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장모 수사에 개입했다면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낱말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한가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최근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선물로 보낸 풍산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SNS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 새끼 7마리 이름이 고민이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고민할 게 없느냐. 지금 코로나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백신은 또 원활하게 또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대란 여전하고 이런데 강아지 이름 짓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SNS에 글을 올려서 한가하게 지금 이야기할 때냐. 이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지금 청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쑥대밭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거느리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쑥대밭입니다. 핵심 신복인 유광재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피고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이 된 그 상황에서 사표를 냈는데 또 사표 수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소된 청와대 참모만 해도 12명입니다. 전현직 참모 12명이 피고인 신세입니다. 특히 민정 라인에서 법치를 지켜야 될 민정 라인에서 줄줄이 피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부터 시작해서 박형철, 백원우, 최강욱, 한병도 쭉 돼 있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하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다 또 기상천외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사람도 청와대 안에 있었죠. 반부패 비서관, 부패를 막으라고 임명한 반부패 비서관이 땅 투기를 해서 부패의 표본을 보여준 그런 일도 있었는데 도대체 문재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인사라인, 인사수석
본인이 과거에 법무법인 부산 때부터 같이 데리고 있었던 김혜숙 인사수석 뭐 문책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내가 키우는 풍산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름이 뭐라고 지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자, 임기 말이 다 돼갔다고 아예 손을 떼버린 건지 이해스러울 정도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또 순천 땅 차명 보유 의혹이 생겼고 아내 명의로 건재당을 설정해서 이것은 전형적 재산 논리이다.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이 임명했던 반부패 비서관의 이런 행각들이 막 지금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이진석 이렇게 전부 다 기소가 되고 이 상황인데, 이 옆에 기사를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온 풍산개 새끼들을 공개를 하면서 젖을 먹이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강철 비서관은 사표 처리 미루고 기소된 이진석 실장도 교체도 않고, 이진석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로 기소가 됐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고 꼭 당선되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약을 한, 자, 그러니 내치지도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강철 민정비서관 사표 처리를 미뤘다. 이유는 후임 인선이 안 됐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은 경질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이강철은 내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 그런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인사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난 4월에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정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의사인 이진석은 2017년 대선 캠프 때부터 문 대통령 핵심 측근이고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등 식사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했다. 친소관계에 의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또 두 달째 공석인 금융감독원장 후임 발표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국정 운영에 손을 뗐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조금 민망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아지 7마리를 보살펴놓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밥을 주고 하는 모습인데, 그 사진을 실으면서 문 대통령 사진 올리면서 철장 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 이런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철장 안이 편안해 보인다. 자, 그 국정 운영에 손 놓은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런 모습이 지난 주말에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말에 코로나 최대 확진자가 쏟아졌죠. 주말 기준으로. 전부 743명이 쏟아지는데 그날 민노총이 8,000명이 모여서 종로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8,000명이 모여서 종로 1가에서 하고 여의도에서 하려다가 그것을 봉쇄를 하니 종로 3가에 기습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1시간 전에 종로로 기습 변경을 했고 5개 차로를 점령해서 다닥다닥 함성을 질렀는데 경찰은 뒤늦은 조치로 집회 못 막았다. 문재인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때는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것이냐,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노총 집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것이냐, 반사회적 범죄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8.15 강복절 집회, 작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166명 나왔을 때입니다. 개천절 집회 75명 나왔을 때, 한글날 집회 53명 나왔을 때. 그런데 어제 794명이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그때 보수 집회에서는 살인자 이야기도 나왔죠.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 보수 집회엔 살인자라던 청와대, 민노총 시위에는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도 침묵을 하고 있다. 작년 11월 당시 노영문 비서실장이 작년 11월이면은 그 개천절 집회가 끝나고 그때죠. 75명 확진자가 나왔던 개천절 집회 끝나고 11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이야기했죠.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살인자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청와대가 민노총 방역무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그래서 집회도 내려놔버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은 박영수 특검이었죠. 최순실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몰아가면서 윤석열도 그 밑에 수사팀장을 했죠. 박영수 특검에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탄핵으로 가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는데 박영수 특검 본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변인으로 갔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또 TV조선 앵커 엄성섭 기자, 전부 다 어떤 수산업자를 자청하는 그 사기범에게 어떤 그 편의를 제공받아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 사기범이 박영수에게도 포르쉐를 빌려줬답니다. 포르쉐 고급 승용차. 자, 서울신문 사회면 보시면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빌려 탄 박영수, 그리고 돈 받은 검사도 이어졌다. 이 수산업자와 부장검사의 커넥션이 있었죠. 그 부장검사도 이 박영수 특검이 서로 연결시켜줬다는 겁니다. 그 사기범에게. 그 부장검사도 윤석열과 같이 박영수 특검에서 일을 했던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본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로 엮어서 지금 이렇게 만든 주체였는데 지금 그들이 뇌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에게. 자, 수산업자 스캔들 일파만파 박영수 특검 안에 차를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산업자가 또 렌트카도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4일에서 10일 동안 빌려줬는데 이 금액이 한 2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이 박영수는 비용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동료였고 그래서 포항 발령 때 지역 인사로 박영수가 소개해 준 것 같아. 자, 지난 3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이 수산업자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 경찰에 자신이 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죠. 그래서 경찰이 그것을 토대로 이 부장검사와 또 총경한 사람, 그리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이 사건에 박영수 특검도 연루가 돼 있다.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 그 기사가 오늘 서울신문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